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매일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가게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 컸잖아요. 다 컸다고? 그래, 다 컸지. 그런데 왜 명절에도 내가 아플 때도 얼굴 한번 못 보니? 엄마, 우리가 안 온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가족을 위한 거라면서 결국 엄마가 붙잡고 싶은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반백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김희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국밥집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저와 제 가족의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후 남편과 춘천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 부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시간 일하기가 어려웠고 저희 집은 허름한 반지하 방이 전부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조차 부족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전에 몰랐던 현실이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앞에는 어린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 그 작은 아이들이 굶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국밥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든든한 한 끼였고, 손맛을 살려 제대로 끓여내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허름한 가게에 낡은 솥 하나, 뼈 몇 조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많았지만 새벽부터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서 고기와 뼈를 사와서 국물을 끓이고 허리를 굽혀 바닥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보냈죠. 하루 매출이 고작 몇천 원이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게가 과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국밥 한 그릇 줘 보세요. 그분이 맛있게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 국물 참 진하네요. 이거 잘 끓이시면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힘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이 가게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뒤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뼈를 푹 고아 진한 국물을 만들고 고기를 얇게 썰어 정성껏 올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국밥 맛있네요. 속이 든든해요. 그 말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제가 끓인 국밥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피곤함도 잊혔습니다. 제 아이들도 이 가게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한쪽에 마련한 작은 방에서 숙제를 했죠. 손님들이 국밥을 먹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들리면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엄마, 숙제 다.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이 가게가 우리 가족의 희망을 이어가는 공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면 국밥집은 더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은 국밥 한 그릇으로 몸을 녹이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주머니, 국물이 끝내주네요. 이거 먹고 일하러 가면 힘날 것 같아요. 그런 손님들의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하루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고 자식들이 꿈을 키운 곳이었습니다. 비록 낡고 소박한 가게였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밥집을 통해 제 가족을 먹이고 입히며 두 아이를 무사히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가게를 지키며 행복했던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국밥집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과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처음에는 그 말이 고맙게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 편히 쉬라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점점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제 건강과 노후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자식들에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명절이라 손님이 많을 텐데 너희라도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쌓여가는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명절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서 밥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의 명절인가? 자식들은 왜 이렇게 바쁘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남편이 생각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자식들이 국밥집 문제로 서로 크게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과 아들이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딸이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두세요. 이렇게 매일 고생하면서까지 가게를 붙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셔야죠.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다 컸잖아요. 이제 우리도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엄마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자식들의 걱정이 고맙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왜 이 가게를 붙잡고 있는지 알고 하는 소리니? 이곳은 단순히 밥을 파는 장소가 아니야. 여기엔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어. 너희가 자란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딸과 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지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안 보이세요? 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자식들이 이 가게를 단순히 고생의 장소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 가게를 두고 자식들 사이에 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딸은 자신이 가게를 이어받아 저를 도와드리겠다고 했고 아들은 그마저도 반대하며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빠는 가게를 인수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엄마가 계속 일하게 놔두는 거야? 네, 알아. 엄마가 이 가게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더 힘들어질 게 뻔하잖아.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국밥집이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너희가 이 가게를 두고 싸우는 걸 보니 내가 이걸 왜 지켜왔는지 모르겠다. 서로를 이렇게 상처 주려면 내가 이 가게를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말해도 자식들은 쉽게 화해하지 않았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경문안을 오진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날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과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가 이렇게 아플 때는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가게를 계속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자식들 말대로 정리해야 하는지 제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를 계속 붙잡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아니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놓아야 할까? 질문은 제 마음을 짓누르며 하루하루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은 날로 깊어졌고 몸도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국을 끓이며 하루를 보냈지만 그 피곤함은 이제 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받으며 혼자 앉아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해야 하는 걸까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버텼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이 가게를 붙들고 있는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진짜 그만두셔야 해요. 제가 밤마다 엄마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엄마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되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자식들 마음에 나는 이제 짐처럼 느껴지는 걸까?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금도 이 가게에서 행복하다. 엄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손님들도 엄마 덕에 힘을 얻는다고 하지.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다 알지만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세요. 저도 동생도 엄마가 쉬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가게는 그저 제가 고생하는 장소로만 보였던 걸까요? 그동안 내가 느꼈던 보람과 행복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며칠 후 딸과 아들이 가게 문제로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가게를 이어받아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것마저 반대했습니다. 오빠는 엄마 가게 물려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왜 반대만 하는 거야?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한다고 엄마가 가게를 계속 붙들고 있을 것 뻔히 알면서 내가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식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비난했습니다. 오빠야말로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걸 그냥 두고 보려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가게만 챙기려는 거지. 엄마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냐.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두 손을 들며 울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는 그냥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만을 바란다. 이 가게를 두고 이렇게 싸울 거라면 엄마는 다 포기하겠다. 제 목소리에 자식들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가 나에게는 소중한 장소지만 자식들에게는 갈등과 상처만 남기는 것 같구나. 이걸 계속 지켜야 하는 걸까? 얼마 후 사위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집 대출 문제로 돈이 좀 필요합니다.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사위의 요청은 제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이 국밥집뿐인데 그것을 팔지 않고는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당장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사위의 얼굴은 한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 역시 답답함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가게를 지키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뼈를 푹 고아내는 냄새가 가득 찬 가운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이 가게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 오랜 시간 동안 제 삶을 지탱해온 국밥집이었지만 이제는 제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몸의 고단함, 그리고 밀려오는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 평생을 바쳐 일군 국밥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저는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이곳은 제가 반백년 동안 지켜온 삶의 중심이었고 남편과 자식들과의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 한 전날 밤 저는 빈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빛바랜 벽지와 닳아버린 가구들, 그리고 낡은 솥에서 올라왔던 국물,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을 정말 떠나도 되는 걸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떠나야 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국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이 끓어오르는 동안 저는 가게를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저 벽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림을 붙였었지. 저 테이블은 남편이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곳이었는데 모든 것이 제 추억이자 삶의 조각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두신다니 너무 섭섭합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먹나요? 분 한 분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힘들었던 날들을 버텼어요. 진짜 고마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전부였던 가게와 작별했습니다. 가게를 넘긴 뒤 저는 조용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작고 아늑한 집을 구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밥집에서 매일같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던 제게 시골의 고요함은 오히려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이게 여유라는 거구나.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잎사귀를 보며 그리고 저녁 무렵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경험했습니다. 가게를 떠난 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밭에서 묵묵히 일을 돕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가게를 고집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라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는 너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한단다. 그때는 엄마도 내 고집만 생각했던 것 같구나. 며칠 뒤 딸도 시골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챙겨와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좀 여유로워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가끔 춘천 가면 그 국밥집 새 주인 보러 한번 가요. 엄마 생각나더라고요. 딸과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저는 잃었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춘천에 들를 때면 제가 넘긴 국밥집 근처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새롭게 가게를 꾸미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사장님이 남긴 정성과 맛을 꼭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곳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장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지금은 시골에서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소박하고도 행복합니다. 아침이면 밭에서 일하고 저녁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자식들은 종종 시골로 내려와 저를 돕고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요즘 밭일 잘 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덕분에 잘 되고 있단다. 가끔은 예전의 국밥집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떠나온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쌓은 시간들은 언제까지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국밥집을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간 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낯설고 적막했습니다. 국밥집에서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던 일상은 사라지고 이젠 아침마다 밭을 가꾸고 동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잘한 선택일까? 처음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서 느꼈던 성취감과 바쁜 일상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작은 변화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던 중 바람결에 실려온 풀냄새와 새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여유라는 거구나. 비로소 느끼게 된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그동안 제게 없었던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과거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밭에서 저를 도우며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여유로워 보이세요. 사실 그때는 제가 엄마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야 너희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 엄마도 그때 너무 고집만 부렸던 것 같구나. 그날 아들과의 대화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도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챙겨와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밭일하시느라 힘들진 않으세요? 이거 엄마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 말 속에는 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힘이 난다. 예전에는 엄마가 너희를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을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그 미소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 춘천에 들를 때면 제가 넘긴 국밥집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새 주인이 된 가게는 여전히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느 날은 그 부부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나왔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사장님이 남긴 맛과 정성을 꼭 지켜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뿌듯함과 안도가 함께 밀려왔습니다. 가게를 떠나온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의 생활은 제게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서 상추를 따고 동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자식들은 종종 시골로 내려와 저를 돕거나 안부를 묻곤 합니다. 엄마, 요즘 밭일은 잘 돼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덕분에 잘 되고 있단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며 따뜻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국밥집에서 땀을 흘리며 국을 끓이던 시간들, 손님들과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했던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추억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내려놓음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무언가를 놓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선택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는 매우 컸으며
그의 부재는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긴장이 가족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남긴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 사이에는 감정적인 거리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인 현수는 유산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자신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안위를 이유로 들며 재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노후에 재정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강한 확신과 계획이 엿보였습니다. 반면 막내 아들인 민수는 형의 이런 태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의 정을 다시금 붙잡을 기회이자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연결고리와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재산 문제를 천천히 논의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아버지의 기억을 되새기며 신중하게 처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수의 태도는 그런 민수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모든 상황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두 아들 간의 갈등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유산은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조용히 슬픔을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와 민수는 각자의 입장에서 점점 더 강하게 대립하며 어머니를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현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자신이 재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어머니를 돕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런 형의 행동이 오히려 어머니와 자신을 배제하고 모든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민수는 형의 말 속에 진정한 가족애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엿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은 단순한 금전적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삶의 가치관, 서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오랜 시간 얽혀온 감정들이 모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계획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이를 고수했고, 민수는 형의 태도가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슬픔 속에 서로를 위로해야 할 가족 간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침울한 분위기는 두 형제의 대립으로 인해 더 무거워졌으며 어머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시간은 무겁고 느리게 흘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공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두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남 현수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모습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며 장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책임감 있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지만 어머니는 그 뒤에 숨겨진 강한 목적성을 느꼈습니다. 반면 막내 아들 민수는 조용히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표정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그 모습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을 이해받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오랜 시간 멀어진 민수는 형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현수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알지 못했지만 현수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직감적으로 유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수가 자리에 앉자 민수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앉았고 그들의 대화는 긴장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빨리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논리적인 태도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은 어머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너무 성급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형의 태도에 바로 반발했습니다. 민수는 형이 아버지를 추억하기도 전에 재산 문제부터 거론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형이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려 한다고 느꼈고 그런 형의 태도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민수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가족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것을 형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주장은 민수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수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떠난 이후 안정적인 노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말 속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산을 단순한 금전적 가치로 보지 않았고 이를 가족 간의 추억과 관계를 잇는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현수는 끝까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산을 관리하고 어머니를 보살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이를 통해 가족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형의 말에 점점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형이 재산을 독점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어머니와 자신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형의 뜻대로 진행하려 한다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두 아들의 의견 충돌은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 할 장례식장은 두 형제의 갈등으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중재하고 싶었지만 이 문제에 끼어드는 것이 더 큰 갈등을 불러올까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길 바랐지만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문제 이상의 갈등이었으며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의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거해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장남 현수와 막내 민수는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의지가 분명한 눈빛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머니를 위해 잘 관리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홀로 남겨질 경우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머니가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진지했고 그의 말에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현수의 제안이 단순한 호의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손에 쥐고 모든 결정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내리겠다는 그의 의도는 어머니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수의 말이 틀리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민수와의 갈등을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도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현수가 재산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는 태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수가 어머니를 핑계로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단순히 금전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추억과 유산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자신도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며 형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추억과 가족의 연결을 중시하며 그것을 형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형에 대한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대립하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 아들을 더 화합하도록 돕지 못한 것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점차 감정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계획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굳게 믿으며 민수의 반발을 이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민수는 형의 태도가 오만하고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형제의 의견 차이는 점차 신뢰의 문제로 번졌고 이는 가족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점점 그녀의 바람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형제 간의 불신과 오해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현수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된다며 자신이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어머니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머니는 그 제안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수가 자신과 살게 되면 재산에 대한 통제권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형의 제안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형이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는 것이 단순한 돌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현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분노는 형과의 신뢰가 이미 크게 흔들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갈등 속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의 상처를 더 깊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두 아들 중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길 바라면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두 아들의 대립을 막고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형제의 갈등과 어머니의 혼란은 점차 깊어져만 갔습니다. 두 아들은 자신들의 입장에만 매달린 채 어머니의 감정과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현수와 민수는 더 이상 조용히 의견을 나누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어머니의 주변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대립이 자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화해시키고 싶었지만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며 어머니가 재정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점점 독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밀어붙였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어머니와 민수 모두가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민수는 형의 이러한 태도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형이 어머니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로 인해 어머니의 독립성과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수에게 재산은 단순히 나눌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태도는 그에게 그런 가치를 빼앗기는 듯한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대립이 거칠어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다른 쪽의 상처를 더 깊게 할 것을 알기에 그녀는 말을 아끼며 두 아들의 갈등이 스스로 해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어머니의 내면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는 어머니에게 다시 찾아와 자신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자신에게 큰 걱정거리라며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자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수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 제안이 단순히 배려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의 터전과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수의 강한 의지 앞에서 그녀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와 형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형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며 어머니가 형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자신은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질 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분노와 동시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형의 강한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을 소외시키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책임감과 민수의 감정적 호소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다른 쪽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모두 불러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집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단순한 장소 이상이며 자신에게는 기억과 안정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아들에게 재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며 서로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단호히 전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현수와 민수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선택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다는 점에서 실망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결정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형과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상반된 감정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가족이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이고 추억입니다.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기를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말이 두 아들에게 얼마나 깊이 다가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어머니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날이 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결단 이후에도
두 아들 사이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두 아들 모두 그녀의 결정에 각기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갈등을 종식시키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으나 형제 간의 깊어진 불신과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어머니의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어머니가 그것을 거절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어머니와 자신을 끝까지 의심했던 민수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쟁의 주제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민수는 어머니의 결정을 듣고 안도했지만 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현수는 단순히 형이 아니라 자신과 어머니를 재산 문제에서 대제하려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형과 마주할 때마다 과거의 갈등이 떠오르며 마음속 불편함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태도와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단으로 갈등이 완전히 끝나길 바랐지만 그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해결에 그쳤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했습니다.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머니는 자신이 두 아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 형제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되 나머지는 자신의 노후와 필요한 경우 가족 전체를 위한 자금으로 남겨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두 아들에게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형제 간의 감정적인 벽을 허물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두 아들과 개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현수와 민수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수에게는 그가 가진 책임감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인정하며 그의 노력이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민수에게는 그의 감정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존중하며 형과 다른 길을 걷는 그의 삶이 가치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형제는 점차 어머니의 노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간의 대화는 이전처럼 격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방식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민수는 형의 행동이 단순히 이기적인 의도만은 아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그들이 곧바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관계의 회복은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화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두 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끝났음을 인정하면서도 두 아들에게 남편이 남긴 가족의 가치를 기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히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그것이 형제 간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갈등의 여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노력과 결단은 가족이 더 큰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믿으며 두 아들에게 화해와 사랑의 시간이 찾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결단 이후 가족은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갈등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대화는 필요할 때만 이루어졌고 가족 모임에서도 그들의 관계는 피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하게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두 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길 믿으며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은 쉽게 피로해졌고 혼자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건강 악화를 두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자신 때문에 다시 갈등의 중심으로 돌아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상을 유지하며 자신이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한편 현수와 민수는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직장에서 승진하며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민수는 자신의 작품이 전시회에 초청받으며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더 이상 혼자 지내는 것은 어렵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두 아들은 각각 급히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마주친 두 형제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서로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더 이상 홀로 지내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자신이 어느 쪽 집에서 지낼지를 결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을 선택하며 두 아들이 자신을 돌보는 문제로 다시 갈등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지만 두 아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다는 계획이 다시 좌절된 것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요양원을 선택한 이유가 자신과 민수의 갈등을 피하려는 것임을 깨달으며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 역시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혼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머니를 더 많이 돌보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 형제는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공통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요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점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어머니의 건강은 더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고 형제는 어머니를 자주 방문하며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며 과거의 갈등에 얽매이는 대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두 아들을 불러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것임을 다시 강조하며 두 아들이 그것을
가족의 사랑과 기억으로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녀의 마지막 소망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두 형제는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어머니가 남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갈등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은 두 형제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 어머니의 유산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의 유산임을 이해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두 형제는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넘쳐났고 어머니의 따뜻함과 헌신을 기억하는 이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두 형제는 장례식 내내 바쁘게 움직였지만 서로에게 많은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갈등과 어머니의 유산을 둘러싼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이 대화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머니의 부재가 두 사람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적한 시간에 두 형제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과 그 사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했습니다. 형제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유산의 일부를 투자하거나 안정적으로 운용해 가족 전체의 미래를 대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민수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사용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며 다시 긴장감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되새기며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형이 가진 책임감과 현실적인 시각을 인정하며 형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현수 역시 민수가 가진 감정적인 연결과 가족의 기억을 중시하는 마음을 이해하며 그의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가 가족 간의 화합을 얼마나 바랐는지 상기하며 이번에는 서로의 의견을 조화롭게 엮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형제는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과 기록들을 정리하며 그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손때 묻은 물건들, 어머니가 적어둔 작은 메모들은 두 형제에게 그녀의 깊은 사랑과 가족을 위한 헌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메모에는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둘은 다 나의 자랑이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란다. 아버지와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 메모를 읽은 두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눈을 맞추었습니다. 민수는 형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 중 일부를 자신이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고 현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형제는 유산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각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형제는 과거의 갈등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민수의 예술 활동을 지지하며 그의 전시회를 방문해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민수는 형이 바쁜 와중에도 가족을 위해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음을 이해하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가르침은 형제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두 형제는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형제의 성격과 삶의 방식은 여전히 달랐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추억, 그리고 화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 유산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가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랐던 화합의 의미는 결국 두 형제의 관계 속에서 천천히 실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